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5살인데요. 작년에 결혼식 날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된 신부입니다.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합니다. 대길 씨와는 딱 1년 만나고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았고 두 번 다시 이런 남자 만나지 못할 것 같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군산에서 만났고 저는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군산으로 발령이 나게 되면서 타지에서 일하다 보니 많이 외로웠나 봐요. 제가 부침성이 좋지 않아서 새로 발령난 곳의 직원분들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제 성격을 어느 정도 눈치는 챘는지 정말 많은 배려를 해주셨죠.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일이 좀 바빠지는 시기가 있었는데 밥 먹으러 갈 시간조차 없어서 배달 음식을 시키게 되었고 그때 중국 음식 배달하러 온 사람이 대길 씨였습니다. 음식을 내려놓으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처음 보는 얼굴인 것 같은데 여기 새로 오신 직원분이세요? 제가 직원분 얼굴 빠삭하게 알거든요. 그리고 저희 중국집이 여기 동네에서 탑이에요. 제일 맛있기로 소문이 났죠. 선택 아주 잘하신 겁니다. 짜장면 곱빼기 맞으시죠? 생각보다 많을 텐데 위가 크신가 봐요. 꽤 많이 드시네요. 그리고 이거 쿠폰인데요. 10장 모으시면 탕수육 하나 공짜예요. 저는 짜장면 곱빼기가 아니라 볶음밥이거든요. 그리고 저 위 작거든요. 앞으로 이 집에서 배달시킬 일 없을 것 같네요. 음식 주시는 거 보니까 딱 봤을 때 이 동네에서 아마 최고로 맛이 없을 것 같아 걱정이네요. 그리고 이거 다시 가져가세요. 쿠폰 필요 없어요. 저 그렇게 한가하지 않거든요. 뭘 그렇게 쳐다봐요? 제가 생각보다 상처를 좀 받아서 세게 나왔는데 놀랐는지 저를 멍하니 쳐다보면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중국 음식을 가져왔고 서비스라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얼굴을 보이더니 일부러 가까이 와서는 맛있게 먹으라며 윙크도 하고 나갔어요.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주변 분들은 분위기 좋다며 저희가 잘 어울린다면서 좋은 인연 만들기를 바랬고 첫인상부터 남달랐던 대길 씨가 자기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모든 걸 표현하는 바람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결국 강렬했던 인상을 남긴 대길 씨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참 별난 인연이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대길 씨가 중국집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저희는 외식도 중국집에서 하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인사까지 하게 되자 아버님께서는 저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셨고 앞으로 좋은 관계 유지하다가 결혼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타지에서 새롭게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있다 보니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렇게 새로운 도시에서의 생활을 잘 적응하며 살아오던 중 어머님께서 저에게 결혼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대길이랑 만난 지 1년 지났지? 사람은 사계절 만나보면 다 겪는 거라고 하잖니. 그래서 하는 말인데 쇳불도 당기며 뽑으라고 조만간 날짜 잡으면 좋겠는데 어때? 너무 갑작스러워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저도 대길 씨랑 가볍게 만나는 거 아니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길 씨 생각을 확실하게 듣지 못해서 먼저 대길 씨와 대화를 진지하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뭘 그렇게 둘이서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어. 내험담했지. 어쩐지 귀가 간지럽던데. 말해봐.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를 했겠니? 당연히 너희 결혼 얘기지. 언제까지 연애만 하고 있었겠냐? 한두 살 먹은 아이도 아니고. 시간 지나면 나이만 먹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빨리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야 집도 살 수 있는 거야. 어머님께서 저희 둘의 결혼을 계속해서 재촉하셨고 대길 씨도 저와 결혼하고 싶다며 진지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저에게 꺼내놓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 집에 대길 씨와 함께 인사드리러 가게 되었고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 부모님께 점수 따려고 애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짜를 잡고 양가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결혼 날짜까지 잡게 되었어요. 별 문제 없이 결혼식 준비를 해왔는데 대길 씨와 어머님의 행동이 몇 가지 거슬리는 부분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쩔 때는 저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행동을 하거나 제가 안 볼 때마다 서로 인상을 쓰면서 심각한 대화가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숙소에 데려다주는 대길 씨에게 물어봤죠. 아까 어머님이랑 무슨 얘기를 했어? 내가 알면 안 되는 거야?
아, 심각한 게 아니라 아이를 몇 명이나 낳을 건지 그런 대화를 했어. 신경 안 써도 돼. 그러고 보니 대길 씨와 저는 한 번도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었어요. 저도 그렇지만 대길 씨가 더욱더 저를 지켜주길 원했고, 더 중요한 건 결혼 후에 부부 생활을 가지려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더욱 끌리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문제가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여자분께서 대길 씨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지 저희 은행에 찾아와서는 저를 따로 불렀고, 저보다 먼저 대길 씨를 만나고 있었다면서 이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좋게 대화를 이어나갔죠. 하지만 도저히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던 그 여자는 저와 대길 씨가 만나기 전부터 만났었던 사이고, 서로 심하게 싸운 일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잠시 헤어졌지만 아직까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며 전날에 서로 대화할 문자 내용까지 보여줬어요. 원하는 게 뭐냐고, 과거에 헤어졌으면 잊어버리면 될 것을 왜 결혼식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는 건지 물어보는데, 옆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 언니가 대길 씨 중국집에 전화를 해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곧바로 은행으로 대길 씨가 달려와 빠르게 상황을 수습해줬습니다. 의문의 여자는 대길 씨를 보자마자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다며 애원하고 울고불고 매달렸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뒤처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대길 씨를 보니 잠시 실망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은행 밖에서 둘의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게 뭔 일인지 동네 창피할 정도로 언성이 높아진 상태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니 순간 이 결혼을 해야 하는 건가 생각이 들면서 갈등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대길 씨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예전에 만났던 여자가 맞지만 깔끔하게 정리할 거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렇게 난감했던 상황들이 지나가고 대길 씨와 결혼하게 되는 당일,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저희들을 축하해 주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날은 제가 주인공이었고 그동안 많은 것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완벽한 결혼식을 꿈꾸며 무사히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신랑 신부 맞절을 하는데 갑자기 작고 네모난 물건이 제 앞으로 던져졌고, 맞절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울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대길 씨가 몰래 결혼식 이벤트를 준비해 둔 줄 알고 들뜬 마음으로 떨어져 있던 물건을 주우며 고개를 들었는데, 앞쪽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던 누군가가 저희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손가락으로 제가 줍던 물건을 들어보라며 신호를 보내길래 대길 씨를 쳐다보니 웃고만 있어서 이벤트인가 보다 생각하며 자세히 보니 녹음기길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는 건 말이 안 돼. 나한테 다시 돌아와. 용서해 줄 테니까. 저 여자한테도 당신 정상적이지 않은 남자라고 말했어? 아니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거 숨기고 결혼하면 끝일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아. 해결될 수 없다고. 저 여자한테 더 큰 상처 주지 말고 당신이 결혼 없던 일로 해. 그렇지 않으면 나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나랑 다영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벼운 사이가 아니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네가 알지 못하는 진지한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두 번 다시 이런 돌발 행동하면 나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우린 헤어졌고 얼굴 볼 일 없는 사이야. 순간적으로 저는 멍해진 상태로 대길 씨를 쳐다보고 있는데 녹음기에 들려온 대화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색이 된 대길 씨가 제가 듣고 있던 녹음기를 뺏으려 하자 대길 씨를 밀쳤고 결혼식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주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었고 결국 녹음기를 대길 씨 얼굴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뭐야? 저 여자 왜 다시 나타난 거야? 헤어진 거 아니었어? 뒤처리 완벽하게 하라고 했잖아. 은행까지 찾아갔었다며. 이제 결혼식 코앞인데 힘들게 만들어 놓은 상황을 모두 무산시킬 거야? 왜 이렇게 어설프게 움직여? 너 결혼하고 나서 배달하다가 적당히 넘어져. 알겠니? 그래야 평생 네가 사랑하는 여자 끼고 살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이 결혼 끝장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혼여행은 결혼식 다음 날로 잡았지? 결혼 끝나고 저녁에 전화할 테니까 중국집 나와라. 그리고 잠시 배달 일을 도와주는 척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를 내라고. 그래야 찾을 수 없지. 그럼 현실을 받아들일 거다.
아기는 인공수정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토바이 사고 후유증으로 둔갑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정신 똑바로 차려. 이제 다 왔으니까. 쟤는 화장실 간다면서 왜 이렇게 안 오니? 제가 오늘 너랑 나랑 식당으로 부르는 바람에 얼마나 놀라는 줄 알아? 쟤는 불임이라 아기를 가지지 못하잖아. 한쪽은 정상이어야 하지 않겠어? 불임 며느리의 고자 아들이면 아기는 어떻게 가지라고. 죽은 척이라도 해야 하잖니. 정말 엄청난 말들이 오고 간 걸 듣게 되었고 저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걸 듣고 있던 아빠가 엄청나게 화가 나셨는지 당황해하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달려가더니 멱살을 잡아 패대기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양가 집안 모두 난리가 났고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결혼식장에서 모든 걸 듣고 있던 온 가족, 친구, 친척분들의 시선은 대길 씨와 예비 시어머니에게 꽂혔고 인간도 아니라면서 엄청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주저앉아 있던 저에게 울며 다가온 대길 씨는 자기는 사랑한다며 마음은 변하지 않으니 결혼하는 거 문제없이 진행하면 된다면서 인공수정하자고 제 손을 잡으려 하자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한복을 치켜 올려 세운 뒤 오셔서는 얼굴이 시뻘개진 상태로 대길 씨에게 쓸모없는 물건 사용도 못하는데 자기 딸 평생 목에 거미줄 치게 만들 거냐고 대길 씨를 세차게 걷어찼고 엄청난 고통이 뒤따랐는지 바닥에서 뒹굴자 그걸 본 예비 시어머니가 흥분해서 엄마를 향해 앞만 보며 돌진해 오던 중 미끄러지면서 뒹굴고 있던 대길 씨의 그곳을 발 뒤꿈치로 지그시 밟았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고통의 비명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고 수습이 안 될 정도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저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던 선글라스 낀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더니 저를 바라보며 기분 나쁜 미소와 함께 뒤돌아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은행에 찾아와 대길 씨와 헤어지라고 말했던 여자였어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피부로 와닿았던 날이었습니다. 결국 결혼식은 물거품이 되었고 하마터면 사기 결혼을 당할 뻔했어요. 남자 경험이 한 번도 없던 제가 평생 경험 없이 인생을 살아갈 뻔했네요. 저는 이 사건이 있고 난 후 서울로 발령이 나서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매일 눈물로 하루하루 살고 있었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소름이 돋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계획을 꾸미고 있었는지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때 결혼식에 손해를 보게 된 비용과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 모두 청구 소송으로 진행했고 대길 씨의 중국집은 결혼식 사건 이후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그 동네에서 주민들 모두 음식을 시켜 먹지 않아 결국 중국집은 문을 닫게 되었다네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된 거죠. 사람이 심보가 못되면 돌아오는 것도 쓰다는 걸 눈으로 직접 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똥차 지나갔으니 언젠가 좋은 인연 오게 될 날이 있겠죠. 그래도 혼인신고하기 전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천만다행이었어요. 그 여자분 다시 만나게 되면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살려줘서 고맙다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신 분들 언제나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아내랑 결혼하기 전 연애할 때를 생각해보면 저희 사이에는 언제나 처제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워낙 동생인 처제와 각별했고 저희 연애 당시에도 아내는 집에 혼자 있을 처제가 안쓰러워서 우리 데이트할 때 동생도 같이 있어도 돼? 라고 저에게 자주 묻고는 셋이 함께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외동 아들이라 동생이 있는 느낌이 무엇인지는 잘 몰랐지만 처제를 보며 동생이 있으면 이런 기분일까라는 생각을 참 자주 했어요. 처제는 성격도 밝고 활발하고 무엇보다도 심성이 참 착했죠. 아내는 여러모로 강단이 있고 똑 부러진 면모가 많았는데 그에 비해 처제는 유순하고 남에게 나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죠. 그러다 보니 아내와의 연애 기간이 길어지고 나서부터는 오지랖이지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처제 같은 사람이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 주변을 봤을 때 처제 같은 여자가 나쁜 놈한테 걸려서
고생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거든요. 아내도 처제 걱정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처제는 늦둥이였거든요. 그래서 아내와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저와 아내가 처음 연애했을 때가 둘 다 25살이었을 텐데 그 당시 처제가 15살이었습니다. 아내가 장난으로 내 동생은 꼭 내가 키운 것 같아 라고 하곤 했는데 실제로 정말 아내가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내는 처제에게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썼었죠. 사실 저희 장인어른은 아내가 초등학생일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직 처제가 태어나기도 전 처제가 장모님 뱃속에 있을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무척이나 어렸겠죠. 심지어 장모님은 젊은 시절부터 몸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라고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처제를 낳았으니 그렇지 않아도 약하신 몸이 더욱 안 좋아지셨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릴 때부터 제 아내는 장모님을 도와 처제의 기저귀 가는 것도 돕고 밥 먹이는 것도 돕고 그랬다고 합니다. 처제는 태어나서부터 부모님의 돌봄과 사랑보다는 아마 언니인 아내의 사랑과 돌봄을 더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 처제의 상황을 저도 모르는 게 아니고 아내를 사랑한 만큼 아내가 신경 쓰는 가족인 처제에게도 관심이 안 갈 수가 없는 마당이었으니 언젠가부터 저희는 만나면 서로의 이야기보단 처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죠. 이번에 처제가 누구랑 연애를 하는데 그놈이 별로인 것 같다. 그러면 저는 그런 아내의 말을 듣다가 얼른 처제한테 헤어지고 다른 남자 만나라고 말하라고 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더욱더 처제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참고로 당시 처제는 성인이었어요. 아니, 결혼까지 했고 미성년자도 아니고 성인인 처제를 뭘 그렇게 신경 쓰나 싶겠지만 저의 결혼식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너무나 좋지 않은 비보가 있었거든요. 몇 년 전부터 암을 앓고 계시던 장모님은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었는데 치료를 받아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서 결혼식에 오실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결국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만 것이었죠. 아내는 장모님의 죽음에 슬피 울면서도 처제 걱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미영이 혼자 남아서 어떻게 살아, 어떡해. 숨 넘어갈 듯 우는 아내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처제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 우리랑 함께 살자. 그래서 저희 신혼생활은 아내와 처제 이렇게 셋이서 함께였어요. 당연히 처제는 저에게 굉장히 미안했어요. 언니랑 형부 신혼인데 괜히 자기 때문에 신혼생활 못 즐기는 게 아니냐고 자기도 이제 성인이니까 혼자 살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저도 아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처제가 성인인 건 맞지만 그래도 아직 어렸죠. 처제도 당장 장모님 돌아가신 것 때문에 혼자 지내기 힘들 텐데 우리가 그걸 모를 것 같아? 처제랑 한두 해 알고 지내온 사이도 아니고 솔직히 난 내 친동생이 있었으면 처제 같았을까 하고 가끔 생각해. 그만큼 처제도 나한테 가족이야. 그러니까 괜히 우리한테 미안해 하지 말고 처제 결혼할 때까지 같이 살아. 아무도 처제 때문에 방해받는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렇게 20살이었던 처제는 저희와 함께 먹고 자면서 한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30살이었던 저희와 대학교 새내기였던 처제. 누가 보면 참 이상한 조합이겠다 싶기도 했지만 저희는 그 누구보다도 처제를 아꼈기 때문에 처제가 가끔 과제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있으면 저든 아내든 시간이 되는 사람이 가서 처제를 데려오기도 했어요. 평소 장을 보더라도 처제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사고 가끔 기분 꿀꿀할까봐 선물도 해주고 누가 보면 부모 자식 사이인 줄 알았을걸요. 제가 하도 처제를 아끼니까 진짜 어이없었던 해프닝도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 저를 보고 처제를 처제 이상으로 생각하는 줄 알더랍니다. 아니, 아내의 동생을 이성으로 생각하는 게 사람 새끼입니까? 그런 오해가 불편하고 곤혹스럽기도 했지만 결국 저만 떳떳하면 되는 거였고 무엇보다도 아내도 그 해프닝을 알고 있었는데 저는 태어나서 아내가 그렇게 크게 웃는 걸 처음 봤습니다. 아, 당신이 그만큼 내 동생한테 잘한다는 거니까 나야 고맙지 뭐.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을 정도로 처제를 소중히 아꼈습니다. 처제가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대학 졸업까지 가니까 진짜 감회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처음 처제를 봤을 때가 처제가 중학교 2학년이던 시절인데
그 어렸던 애가 무럭무럭 자라서 대학교 졸업까지 하다니 취업해서 회사 다니는 걸 볼 때는 더 신기했습니다. 여러모로 걱정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무럭무럭 자라서 씩씩한 어른이 된 처제가 너무 보기 좋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처제를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한 좋은 사람이 나타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처제가 29살 정도 되었을 때 처제가 처음으로 저에게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모두 안 계신 지금 저희는 처제의 부모님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인사도 저희가 대신 받았죠. 솔직히 저는 그 남자의 첫인상이 그리 좋지 않아서 처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기를 원했지만 처제가 워낙 그 남자를 좋아하고 그 사람이랑 꼭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는 통에 하는 수 없이 허락을 해주었어요. 만약 제가 진짜 부모였다면 끝까지 반대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호자라고 해도 언니 형부인 사실은 변하지 않았죠. 성인인 처제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더라고요. 아내도 처제의 예비 신랑이 썩 마음에 드는 눈치는 아니었지만 결국엔 결혼 당사자인 처제가 그리 좋다고 하니 본인도 크게 말할 명분이 없어서 결혼을 허락했다고 했죠. 처제, 이왕 결혼하게 된 거 꼭 잘 살아야 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찾아오고 내가 처제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고마워요, 형부. 정말 고마워요. 평생 보답하며 살게, 형부. 저희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대신해서 혼주석에도 앉았습니다. 예쁜 드레스를 차려입고 행복한 얼굴로 결혼식을 올리는 처제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축책맞게도 그동안 처제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언제 저렇게 어른이 됐나 싶더군요. 그렇게 기쁨 반, 걱정 반으로 결혼식을 마치고 처제는 신혼집에 들어가서 따로 살게 되었어요. 참고로 신혼집을 사는데 저희가 많이 도와줬죠. 처제나 처제 남편이나 아직 크게 여유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저희는 애초에 처제가 누구랑 결혼하든지 처제가 신혼집을 차리는데 저희가 조금 도와주기로 약속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처제가 신혼집에 들어간 지 3개월쯤 되었을 겁니다. 그동안 서로 바빠서 얼굴을 자주 보지 못했지만 아내는 꾸준히 처제에게 연락하면서 어떻게 지내나는 식으로 안부를 물어본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문자로 잘 지내고 있냐고 연락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처제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내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당시 아내가 씻고 있어서 제가 대신 전화를 받았죠. 아니 처제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 형부, 혹시 언니 집에 있어요? 지금 집에 있긴 한데 씻고 있어서 전화를 내가 대신 받았어. 할 얘기라도 있어? 뭐 나한테 말하면 내가 대신 전해줄게. 나한테 말하기 뭐 한 거면 내가 이따가 나오는 대로 처제한테 전화하라고 얘기해주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형부 죄송한데 저 지금 형부네 가도 될까요? 제가 상황이 좀 그래서. 그동안 한 번도 그것도 밤중에는 더더욱 저희 집에 오겠다고 한 적이 없는 처제였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단단히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어 걱정 말고 당장 와도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전화를 끊고서는 씻고 나온 아내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처제가 집에 오고 싶어 하는데 어쩐지 목소리에 기운이 없는 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러자 아내는 처제가 오기 전부터 불안하게 집안을 왔다 갔다 거리며 전전긍긍 하더군요. 자기가 이럴 줄 알았다느니 분명 그놈이 뭔가 한 거라느니. 저도 솔직히 비슷한 생각이었지만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추측해보는 건 그리 좋은 생각 같지 않아서 아내에게 진정하라고 했죠. 그러나 집에 들어온 처제 얼굴을 보고선 저도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처제 얼굴이 대체 그게 무슨 꼴이야? 처제 뺨 한쪽에는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소매 안으로 드러난 팔에는 자잘한 상처들이 많았고 보니까 종아리 쪽에도 큰 멍이 하나 있더군요. 단순히 넘어진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다른 사람한테 맞은 듯한 모양새였어요. 직감적으로 처제가 이 밤중에 저희 집에 온 게 처제 남편 때문이라는 게 확실해졌고 저 상처 또한 처제 남편이 만든 게 맞았다는 느낌이 스멀스멀 들었죠. 아내는 거의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가려 했고 저는 일단 처제에게 차근차근 물었어요. 상처들은 무슨 일인지, 대체 누가 이런 상처들을 만들었는지요. 남편이 그랬어요. 그리고 역시나 이 모든 상처는 처제의 남편이 낸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제를 오래 봐서 하는 건데
처제는 누구한테 나쁜 일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원한을 산 적도 없고 심지어 나쁜 일을 했다고 해도 저렇게 사람을 패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피부가 하얘서 얼룩덜룩 든 게 더 크게 보이는데 정말 어찌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제가 처제에게 이것저것 묻는 사이 조금 마음을 다스린 아내는 구급 상자에서 약을 꺼내서는 처제의 상처에 덕지덕지 발라줬습니다. 넌 내가 이런 걸 보려고 결혼 허락한 줄 알아?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왜 널 이렇게 때린 거야? 언니한테 똑바로 말해봐 얼른. 아내는 약을 바르다가 순간 울컥했었는지 엉엉 울더라고요. 처제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고요. 처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멍이 든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처제의 남편은 이후부터는 술 마시고 들어온 날이면 꼭 버릇처럼 처제에게 손을 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왜 술 마시고 들어왔냐, 왜 늦게 들어왔냐 같은 말을 처제가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처제는 TV를 보고 있었을 뿐인데 그 남자가 술 마시고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태로 자기 심기에 거슬린다며 처제를 일방적으로 치셨죠. 얘기 듣는데 욕 나오는 걸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때린 것만 생각해도 분기탱전해서 그놈 얼굴에 그냥 주먹을 한 대 날리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처제는 그놈이 술 먹고 들어오는 날이면 공포에 벌벌 떨었다고 하더군요. 그놈이 처제에게 한 만행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처제한테 고하라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안 그래도 일찍이 부모님을 여인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알게 모르게 많은 처제입니다. 아버지는 얼굴 한 번도 못 봤고 몸은 약했지만 언제나 처제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어주었던 장모님은 저희 결혼 직전에 돌아가시고 분명 누구보다 슬펐을 처제이지만 저희 신경 쓸까봐 저희랑 함께 있을 땐 슬픈 티를 한 번도 내지 않았어요. 남편이 되어가지고 그런 걸 보듬어 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그걸 처제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다니 그게 인간입니까? 처제는 결혼 생활을 한 3개월이 너무나 지옥 같았다고 해요. 게다가 들어보니까 그쪽 시댁이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장난이 아니더군요. 저희 처제가 부모님이 없으니까 그걸 빌미로 눈치 하나 안 보고 처제한테 이것저것 집안일 시키고 살림시키고 며느리가 아니라 무슨 식모 취급을 하는 것 같던데 그조차도 저희한테 이야기하면 저희가 화내고 슬퍼하고 걱정할까봐 혼자서 참아왔던 처제의 시간이 대체 어땠을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처제, 내가 이런 일 있으면 우리한테 빨리 이야기하라고 했잖아. 어떻게 그 긴 시간을 참고 있었어? 처제도 힘들었을 텐데. 아니, 더 이상 언니랑 형부한테 패 끼치고 싶지도 않고 걱정 끼쳐드리기 싫었어요. 흐느끼면서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처제의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정말로 불행 중에 다행히도 처제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사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랑 아내 모두 처제 남편감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결혼식은 하되 혼인신고는 못해도 한 반년 정도는 결혼생활 해보고 그때 하라고 저희가 그걸 조건으로 내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착한 처제는 저희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직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나지 않아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했고요. 물론 저희 처제야 착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이혼녀라고 하더라도 분명 좋은 남자 만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겨우 저런 놈이랑 몇 달 산 것 때문에 그런 꼬리표가 붙을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돋아요. 저희 부부가 성견지명이 있었던 것일 수도요. 그놈이랑 당장 헤어져. 우리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차라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터진 건 오히려 조상님이 도우신 거라고 생각해야 돼. 애까지 썼어봐. 어쩔 뻔했어. 일단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처제를 저희 집에서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는 머리를 맞대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물론 당장 그 집 찾아가서 처제 짐을 빼고 나오면 애초에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상황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처제한테 이런 상처를 안겨준 만큼 그냥 호락호락하게 끝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처제는 고아도 아니다. 처제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가족들이 많이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일단 이 사건을 저희 부모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도 저와 아내가 연애하면서 처제 역시 자주 만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처제를 아끼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처제의 사정을 듣자마자 어디 그런 천인공노할 놈이 다 있어 라며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일단 혼인신고는 안 했어도 그 집에서 명확히 나와야 하기 때문에 찾아가서 본때를 보여줄 거라는 제 말에 부모님은 날짜만 알려줘라. 내가 친척들 다 불러서 데려가마. 라며 두 팔을 걷어붙이고 당장이라도 그놈 집으로 쳐들어갈 기세였어요. 저는 그대로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래도 어머님이랑 아버님 덕에 살았네. 정말 고마워요, 여보. 아니야, 처제도 나한텐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그렇게 착한 처제가 무시당한 것도 모자라서 맞기까지 했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그런 자식놈이랑은 갈 때까지 간 다음 끝내야지. 그리고 저희끼리 처제와 그놈 신혼집에 방문하기로 한 날 명절 때나 볼 수 있던 제 친척들이 우르르 다 몰려 들어왔습니다. 제가 부탁드렸습니다만 너나 할 것도 없이 사정을 듣고 모두 모여준 친척들에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외동이지만 저희 부모님은 조금 더 형제가 많은 편이라서 저는 사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 사촌들 중에는 비록 처제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친구가 있어도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처제 남편을 응징해주기 위해 모여줬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던지 사촌 형님, 누님만 5분이었고 동생들은 10명에 가까웠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제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까지 그냥 몇십 명이 단체로 그 집에 쳐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처제는 제가 저희 가족들이랑 함께 그 집에 갈 거라고 했을 때 몇 명이 올 거라고는 예상한 눈치였지만 설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엄청 비장하게 처제네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마침 들어가니 참 운이 좋게도 처제네 시댁 식구가 있더라고요. 처제에게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시집살이를 시켰다던 그 시엄마도 있었고 처제 남편놈도 있었고 저희는 그 자리에서 바로 깽판을 쳤습니다. 니네가 뭔데 고아니 뭐니 그딴 소리를 짓거려? 지금 우리 가족들 다 왔는데 이 사람들 안 보여요? 이래도 고아야? 그때 가장 앞섰던 게 저희 사촌 누님 중 한 명이었죠. 다른 사촌들 중에서도 저와는 가장 친한 편이었는데 사촌 누님 성질이 진짜 어지간한 대장부 못지않아서 불의를 못 참고 화가 나는 건 화가 났다고 솔직히 이야기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거든요. 사촌 누님은 제 처제를 처음 봤지만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거의 처제 시어머니 멱살을 잡을 듯이 가서는 다 늙어가지고 어디서 며느리로 유세를 떨고 난리야. 어디 한번 맞아봐야 정신 차리겠냐? 누나는 정말 집안 물건들을 다 던지고 뒤집어 엎을 기세였어요. 다른 동생들과 형님, 누님들도 처제를 보호하면서 처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고 그날 집안이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저런 놈은 경찰서 한번 가서 콩밥 먹어봐야 정신 차리지. 아, 마침 잘 됐네. 내가 경찰이거든? 이대로 가서 폭행죄로 한번 고소당해볼래? 처음에는 저희 가족들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성질대로 화내던 처제 남편과 시부모들도 저희 가족 기가 워낙 강해서인지 나중 가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 하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나섰습니다. 우리 딸 같은 아이를 이렇게 데려가서 고생시킨 죗값을 치를 준비는 되신 거겠죠? 고소한다는 얘기 농담 아닙니다. 나는 한번 끝장 보려면 보는 사람이고 아무 죄 없는 애가 고아라는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가족들 모두 화가 났지만 아마 그 자리에서 가장 분노했던 건 저희 아내일 겁니다. 아내가 아예 앞장서서 나서서는 처제 남편 되는 놈 뺨을 쫙 때렸어요. 흥!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든다 싶었어. 내 이럴 줄 알았지. 누구보다 힘들게 키운 내 동생을 데려가서는 이런 고생을 시켜? 인간 같지도 않은 놈아. 내가 마침 아는 변호사 선생님들도 많은데 어디 한번 법정에서 만나보자. 그러더니 아내가 정말 전화를 하려는 듯이 전화기를 꺼내드니까 처제 남편과 시부모도 그때서야 상황이 심각하다 느꼈는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는 싹싹 빌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요. 저는
일이 어떻게 되든 간에 고소를 해서 저놈들 콩밥을 먹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집에 돌아가면서 처제가 고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일이 커지는 게 싫다고 하면서요. 분노가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사자인 처제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었기에 저희는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랑 아내 둘이서만 따로 한 번 더 처제 남편과 시부모를 찾아갔어요. 그 다음 처제에게 행한 폭력들에 대해서 고소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처제가 혼수로 준비해간 금액과 저희가 지원해준 돈을 그대로 돌려받고 위자료로 받는다는 조건으로 깔끔하게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일단 지금은 돈이 들어와서 처제에게 넘겨준 상황이에요. 저희 가족들도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더니 결국 고소 안 하는 조건으로 처제가 받을 돈은 다 받았다고 하니까 다들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더군요. 그런데 요즘 들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처제입니다. 처제가 그렇게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다시 예전처럼 저희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어쩐지 그 일이 처제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친 모양인지 여전히 우울해 보여요. 시국이 시국이긴 하지만 처제 기분도 풀어줄 겸 차라먹고 경치 좋은 곳으로 여행도 다녀오고 평소 처제 좋아하는 맛있는 것들도 잔뜩 사다 주고 하는데 웃는 건 아주 잠깐이고 집에 있을 때면 뭐 그리 한숨을 푹푹 내쉬는지 언젠가 한 번은 아내가 제대로 날 잡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어요. 혹시 조금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 언니한테도 이야기 못해? 라고 운을 띄웠는데 처제는 그냥 고개만 내저었다고 합니다. 나쁘게 헤어졌어도 그놈이 그리운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일단은 저희도 처제를 닥달할 수 없는 노릇이기에 지켜보고는 있는데 벌써 한 달 정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솔직히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아내는 처제에게 좋은 남자 소개시켜주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는 해도 엄연히 결혼식을 올려서 부부로 살았는데 아직 불미스러운 일로 헤어지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처제 성격에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할 것 같지도 않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자니 처제가 너무 걱정이 되어 어쩔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쓸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어 어렵게 사연을 올려봅니다. 저 같은 기구한 인생이 있을까요?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너무도 갑작스럽게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네에서 금실 좋은 부부로 유명했을 만큼 저는 아내를 너무나 지극히 사랑했어요. 집안끼리의 소개로 만나 어린 나이에 결혼하게 된 것이었지만 저는 아내의 성숙함과 총명함을 너무나 좋아하고 존중했고 아내 역시 그런 저를 믿고 따르면서 진심으로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 사랑이 빤히 보이는 만큼 저는 아내에게 더 좋은 남편이 되고자 매 순간 노력했고요. 그렇게 몇십 년을 넘게 서로 보듬고 살아온 만큼 저는 아내에 대한 상실을 겪고 난 뒤 한동안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았습니다. 밤에 눈을 감으면 아내의 꿈을 꾸었고 눈을 뜨고 있는 순간에도 아내의 환각이 보일 정도였죠. 장례식장에서는 눈물을 흘리다 쓰러지기도 했어요.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걱정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내를 진정 사랑했는지 아니까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물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저를 유독 걱정해준 사람이 있다면 제 큰 아들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돌도 채 안 된 손녀를 키우며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있던 아들은 자기도 이리저리 바쁠 텐데 아내를 잃은 저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찾아왔죠. 제가 하루하루 힘겨운 와중에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큰아들이 그만큼 저를 신경 써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깊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아들은 떠난 아내를 대신해서 반찬을 만들어 두고 가기도 하고 가끔은 며느리와 손녀까지 데려와서는 저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늘 밝게만 웃을 수는 없었지만 큰아들의 노력 덕에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저에게 제안을 하더군요. 아버지, 괜찮으시면 저희랑 같이 사는 게 어떠세요? 무슨 소리 하는 게냐? 너야 내 자식이라 괜찮지만 며느리는 어떻게 생각하겠니? 난 너만 행복하면 된다. 그러니 내 걱정하지 말거라. 앞으로도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며 혼자 살아갈 제가 걱정됐는지 큰아들은 제가 본인들과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그 고운 마음씨는 너무 고마웠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큰 아들과 같이 사는 것이 달갑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살면 늙어서 적적하지도 않고 좋았겠지만 큰아들이 본인 가족을 이루고 있는 만큼 며느리와 손녀가 저랑 사는 게 불편할 것 같아서였어요. 뭐 손녀야 어리니까 그렇다 쳐도 며느리는 시아버지 모시고 살게 되는 건데 그런 거 좋아하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나이가 들고 떠난 아내 때문에 외로운 노인네처럼 살아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의 염치는 있었습니다. 너희도 너희끼리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거기 끼어들어서 되겠냐? 나는 혼자 살 수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냥 지금처럼 가끔씩만 찾아와서 말동무 해주렴. 아버지, 와이프도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아버지랑 같이 있어야 마음이 많이 놓일 것 같고요. 아버지 한 분 더 오신다고 해서 힘들어지는 것 하나 없으니까 저희 생각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러나 아들은 몇 번을 거절해도 여전히 저와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좋은 말로 저와 함께 있는 게 더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이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마음만큼은 진심일지언정 현실적으로 저랑 따로 사는 게 아들네는 훨씬 편할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저를 생각해주는 아들의 마음을 끝까지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하나뿐인 손녀를 생각해서 계속 혼자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긴 했지만 아내가 떠나고 저 혼자서 남은 삶을 살아가기에는 심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아들이 이렇게까지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더 거부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이야기하면서 큰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며느리를 보면 아이가 참 세심하고 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주 보지는 않아도 짧은 만남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실제로 함께 살게 되니 며느리는 여간 똑부러지고 현명한 게 아니었어요. 거짓말 좀 보태서 제 아내 젊을 적 같았죠. 제가 딱 아내의 그런 모습에 반했거든요. 동의를 했다고는 해도 제가 있어서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었을 텐데 며느리는 그런 티 한 번 제 앞에서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종 기회가 될 때마다 아버님이랑 함께 살 수 있어서 너무 좋다며 오히려 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죠. 아들 녀석이 좋은 놈인 만큼 며느리도 좋은 사람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부부를 볼 때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정도였죠. 저도 그런 며느리와 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둘이 바쁘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녀 밥도 차려주고 할아버지로서 함께 놀아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손녀와 시간을 보내는 건 혼자 할 것도 없고 적적한 저에게 있어 좋은 일이었죠.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하면서 따르는 손녀만 봐도 기운이 펄펄 넘쳤거든요. 그렇게 3년 정도 큰 아들네 집에서 살았습니다. 함께 살다 보니 아들은 물론이고 며느리와도 그리고 손녀와도 정을 많이 쌓았어요. 평생 이렇게 살다가 눈 감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죠. 그러나 아내가 떠난 것처럼 새로운 비극은 미처 제가 준비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찾아오더군요. 아버님,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눈물 섞인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전화에 집에서 손녀와 시간을 보내고 있던 저는 급하게 손녀를 안고 불이 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독착한 병원의 광경은 참담했어요. 아들 녀석의 머리 위로 하얀 천이 덮어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에 눈물도 나지 않아
허망한 얼굴로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며느리는 계속 눈물을 흘리느라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며느리를 대신해서 옆에 서 있던 의사가 이야기를 하더군요. 심장마비라고요. 아침만 해도 아무렇지 않게 출근을 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일찍 퇴근하니까 오랜만에 다 같이 저녁이나 먹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새벽 늦게 집에 들어오던 아들이 함께 저녁을 먹자고 먼저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평소와 같이 출근길에 나선 아들이 반나절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올 줄은 저희 중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졸지에 남편을 잃은 며느리는 병원 바닥에 철푸덕 주저앉아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엉엉 울었고 아들을 잃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굴을 덮은 천만 살짝 거둔 채 창백해진 아들의 얼굴만을 많이 들여다보았고 아빠를 잃게 된 아직 어린 손녀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 엄마 곁으로 가 옷자락을 당기기 바빴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서 한동안 저희 집은 아들의 흔적을 정리하느라 바빴어요. 아내를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들을 잃은 저는 더 이상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며느리도 남편을 잃은 것이니 아마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 손녀를 키우려면 며느리가 아들을 대신해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며느리가 제 앞에서는 티를 내려 하지 않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매일같이 한숨을 쉬었고 어쩌다 며느리 방문 앞을 지나게 되면 안에서 눈물을 훌쩍거리는 소리가 자주 들렸습니다. 그럼 저는 일부러 못 들은 척 그 자리를 피했고 다음 날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소와 같이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티를 내면 며느리가 더 무너질 것을 걱정한 저의 배려 아닌 배려였습니다. 며느리가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릴 때까지는 저 역시 집에서 평소와 같이 지내며 손녀를 돌봤어요. 이건 저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아들의 흔적과 떨어지게 되면 저도 아들의 죽음을 더 선명하게 느낄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며느리와 함께 살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만약 제가 아들도 없는 상황에서 며느리와 산다고 하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올 법한 파렴치한 시아버지로밖에 안 보이겠죠.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었기에 저는 아들이 죽고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저 혼자 살만한 집을 찾기 위해서 부동산을 다녔습니다. 가진 돈에 맞춰 하다 보니 빠르게 집을 구하기 힘들 것으로 보였지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죠. 며느리에게도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슬슬 나 혼자 살 집을 찾아야겠다. 아무래도 성우도 없는데 내가 너랑 사는 거 모양새가 안 좋지 않겠니?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잡을 테니까 나 나가고 나서도 가끔씩 보자꾸나. 나도 손녀가 그리울 테니. 저는 며느리도 그게 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함께 살 수 있었던 건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아들이 없는 지금은 며느리 역시 이전보다 훨씬 더 제가 불편할 테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 예상과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저 어차피 새로운 사람 만나서 결혼할 것도 아니에요. 떠난 성우 씨 생각 가끔씩 하면서 지수랑 오손도손 살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버님도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모시고 살고 싶어요. 아버님도 멀리서 가끔씩 보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곁에서 손녀 커가는 것 보는 게 더 좋으실 거 아니에요? 며느리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라고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성우가 살아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면 너무도 고맙게 받아들였을 거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너랑 나랑 둘이 한 집에서 사는 게 남들이 보기 어떻겠니? 아무리 지수가 있어도 좋게 보이진 않을 거야. 나는 그런 시선 받기 싫다. 그리고 괜히 너나 지수한테 안 좋은 영향 주는 것도 싫고. 매일같이 곁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러기 힘든 상황이니 나는 상관없다. 그러니 가끔씩만 만나주면 충분해. 그러나 며느리는 생각보다 강경했어요. 제가 주변 사람들 눈치 때문에라도 같이 살 수 없다고 하니까 본인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제가 함께 있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여자 둘이 살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무서워요.
제가 만약 친정 부모님이라도 있으면 지수 데리고 친정 가서 살겠지만 아버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제가 의지할 어른이라고는 아버님뿐이에요. 아들이 며느리와 결혼을 할 적에 들었던 건데 며느리 부모님은 며느리가 대학교를 다닐 시절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는 그 어린 나이부터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살아야 했어요. 당시 그런 며느리의 사정을 알게 된 저와 아내는 며느리를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워낙 씩씩하고 싹싹한 며느리였던지라 평소에는 친정 부모님이 안 계신 것도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꺼내니까 새삼 실감이 나더라고요. 무엇보다 저희 지수도 아직 어리고요. 지수가 어느 정도 크기만 했어도 아버님께 이런 부탁 안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당장 성우 씨 빈자리를 저 혼자 다 채우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지수를 정말 친딸로 생각해 줄지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아버님은 가족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지수에게 가장 가까운 보호자가 되어 주실 수 있어요. 물론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아버님 말씀이 이해가지 않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저희를 생각해서라도 함께 있어 주실 수 없을까요? 부탁이에요, 아버님.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호소하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당장 집을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일단 저는 집을 알아보는 것은 그대로 유지한 채 한동안은 조금 더 며느리네 집에서 손녀와 함께 살기로 마음을 먹었죠. 물론 그러면서도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주변에서 제가 아들이 죽은 뒤에도 며느리랑 사는 걸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만약 어떤 것을 계기로 알게 된다면 분명 안 좋은 소문이 퍼질 것이니까요. 그러나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며느리의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었기에 한참 동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집을 나가서 따로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같이 살아야 하는지 혹은 또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을지 누구에게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손녀가 웬일로 저랑 자겠다고 제 엄마 손을 뿌리치고는 제 방으로 오더군요. 할아버지랑 자는 것은 지금껏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얼떨떨한 기분으로 바닥에 이불을 깔고 손녀와 함께 누운 뒤 멀뚱멀뚱 천장을 쳐다보고 있는데 얼마 안 가서 코 고는 소리가 나더군요. 손녀가 잠든 것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아들 녀석 얼굴이 보이더군요. 죽은 아들을 그리며 잠든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는데 문득 아들이 하늘에서 제가 며느리와 손녀를 보살펴 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다는 상상이 들었습니다. 어째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정말 하늘에서 아들이 신호를 보낸 걸 수도 있죠. 아니면 그저 제 상상에 불과해 보낼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그날 밤 문득 든 상상 때문에 저는 손녀가 최소한 성인이 될 때까지는 같이 있어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결국 저는 최대한 며느리와 손녀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손녀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 그 집에 있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니 며느리는 무척이나 좋아하고 안심했죠. 며느리와 손녀와 함께 사는 건 제 생각보다는 그리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불편한 것이 있다면 주변에 제대로 이야기하기가 힘들다는 부분이었죠. 그러나 친구 녀석들은 매번 동네에서 만나고 집으로 누구를 데리고 올 일이 없었기 때문에 숨기는 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 부분만 조심하면 나머지는 전부 좋은 부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로서도 나쁠 게 없었죠. 평일에는 며느리가 집을 나갔기 때문에 저녁 시간 전까지는 늘 손녀와 둘이 시간을 보내고 며느리가 퇴근한 후 그리고 주말에는 셋이 함께 지내거나 아니면 저 혼자 따로 나가 근처 경로당에서 친해진 다른 사람들과 고스톱을 치고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전적으로 아주 여유가 있지는 않았지만 저도 모아둔 돈이 있었고 며느리도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사는 게 넉넉하지는 않았을지언정 모자라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사무소에 서류 낼 것이 생겨서 무엇을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살아생전
아들 녀석이 저에게 컴퓨터 하는 법을 알려주고 밖에 나가기 힘들 때 집에서 혼자 심심하면 인터넷으로 고스톱이라도 치라고 이것저것 얘기해 준 게 있었기 때문에 이 나이에도 제법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편입니다. 인터넷 창을 켜고 검색창에 서류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키보드를 치는데 검색창 아래에 며느리가 검색한 듯한 기록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검색 기록에 눈길이 간 저는 멈칫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단순히 검색을 해본 게 문제가 되는 건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다만 검색 기록들이 수상해 보였죠. 며느리가 검색한 것들은 전부 재산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상속받는 방법, 재산 상속 방법, 시아버지 재산 며느리에게 상속, 심지어 그 기록은 한 달 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률 사무소와 관련된 검색 기록까지 있었어요. 그 기록을 찾아서 하나하나 눌러보니 상속과 관련해서 경력 많은 변호사들이 주로 있는 법률 사무소였죠. 당연히 저는 이상하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대체 며느리가 어떤 이유로 재산 상속에 대해서 그것도 시아버지 관련된 재산 상속을 검색해 볼 일이 있을까요? 누군가는 억측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로서는 그 검색 기록들만으로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거의 분명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산이라고 그리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 재산을 받으면 어느 정도는 먹고 살만합니다. 평소 살면서 그런 티를 낸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검색 기록을 보고 있자니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더군요. 혼자 자면서도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고 점점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이 기울어 갔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죽고 제가 혼자 살 집을 구하고 있을 무렵 며느리가 손녀 이야기를 하면서 보호자가 되어 달라는 식으로 말하며 저를 붙잡고 함께 살자고 했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어쩐지 그조차도 제 재산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시집가서 멀리서 살고 있는 딸이 있고 만약 제가 죽으면 제 재산은 대부분 딸에게 넘어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에게 아예 아무런 재산을 남겨주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어요. 손녀도 며느리에게도 나름대로 정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고 해도 며느리가 먼저 저의 재산을 노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의심을 하고 나니까 며느리가 저에게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달갑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평소에 저의 건강을 챙겨준다고 홍삼도 자주 사오고 보약을 지어오는 날도 많았고 어떨 때는 외국에서 유명한 영양제라면서 저에게 선물한 적도 있었는데 그전에는 그런 배려들이 너무 고마워서 며느리가 주는 것을 족족 빼지 않고 다 챙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그런 검색들을 한 걸 알게 된 뒤로는 며느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면서 저를 걱정해도 그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버님, 요새 건강은 어떠세요? 어디 아픈 곳은 없으세요? 나는 괜찮다, 멀쩡해. 그러니 약 같은 거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 제가 괜찮다고 해도 며느리는 꾸준히 이것저것 저를 챙겨줬는데 그조차 오히려 제 건강을 악화시키는 꼼수가 아닌지 너무 의심이 갔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며느리와의 대화를 줄여나갔어요. 며느리가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해도 배부르다는 핑계를 대거나 이미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며 자리를 피했고 거실에 며느리가 있으면 불편하더라도 일부러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역시 그런 저의 행동이 마음에 걸렸는지 아버님 왜 그러세요? 하고 물어보고는 했지만 저는 그때마다 아들 핑계를 댔습니다. 조금 우울해서 그러는 거라고 하면 며느리는 금방 알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넘어갔기 때문이었어요. 하루하루 갈수록 저는 점점 더 두려워졌습니다. 피해망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살면서 며느리가 그런 검색을 미리 해본다는 걸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몇 번을 생각해도 며느리 의도가 나쁜 쪽으로만 생각되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지 한 3달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며느리가 요새는 나이 드신 분들도 이것저것 취미생활을 한다면서 문화센터에 다녀보시는 게 어떻냐고 말을 했는데 솔직히 저는 그조차 꺼림직해서 괜히 밖에 자주 나가게 해서 사고라도 당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지 저는 분명 손녀가 걱정돼서 그리고 함께 살아온 며느리도 걱정돼서 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살려고 했던 건데
왜 이런 식으로 제가 며느리를 의심하고 제가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움은 자연스럽게 며느리에 대한 미움으로 변해갔어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재산 상속과 관련해서 검색하는 사람치고 정말 좋은 의도로 혹은 아무 의도도 없이 그저 정보가 궁금해서 검색한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적어도 제가 봐온 사람들 안에서는요. 게다가 때마침 며느리는 또 외국에서 요새 유명한 영양제라며 꼬불꼬불한 글씨만 잔뜩 쓰여진 알약통을 하나를 주며 아버님은 괜찮으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아버님 나이대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건강을 다 챙겨야 하거든요. 요즘 어지간한 외국은 다 이 영양제 챙겨 먹는다던데. 성분 보니까 좋아 보여서 저도 직구로 주문 좀 했어요. 하루에 3알씩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 몸이 좋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에게는 그저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꼬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 집에서 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며느리가 저에게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것들은 전부 다 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집에서 나아야겠어서 예전이었으면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구할 때까지 같이 살았겠지만 이미 저는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멀리 살고 있는 둘째 딸에게 염치불구하고 연락을 한 뒤 며칠만 묵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다행히 둘째 딸이 괜찮다고 편할 때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한 덕분에 저는 바로 가겠다고 말하고 짐을 쌌고 며느리와 손녀가 모두 잠들었을 적 몰래 집을 나와 둘째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둘째 딸은 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요? 갑자기 며칠만 있겠다니요? 라며 물었지만 차마 이 모든 이야기를 하기에는 내키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새로 살 집을 고르려고 하는데 몸 잠시 맡길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연락을 했다는 식으로 얼버무렸습니다. 제가 집을 나가고서는 며느리가 정말 매일같이 전화했어요. 문자도 수십 통이나 왔습니다. 아버님, 어디 계세요? 아버님, 저한테 화나신 거 있으세요? 건강히는 계시는 거죠? 걱정으로 가득 찬 문자였지만 저는 하나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와 이 부분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저의 오해였을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선 며느리와 이야기하기 전에 제 생각부터 차근차근 정리하고 싶었어요. 사연을 보내는 것도 이 이유 때문입니다. 저와 며느리를 모르는 제3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제가 오버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의심할 만한 내용인지 궁금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